네, 이번 영상에서는 DIP와 DI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뭔가 서로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서로 다른 개념이라서 그 차이나 그 서로 간의 관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DIP가 먼저 살펴볼게요. DIP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의 약자로 의존 관계 역전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개발을 할 때 이해하기 쉽고 테스트 유지보수하기 편한 객체 지향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으로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솔리드는 각 원칙의 앞 글자를 딴 이제 축약어인데 이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 그리고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그리고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입니다. 이제 각각의 원칙을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건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참고로 이 솔리드라는 원칙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흔히 말하는 엉클 밥으로 불리는 이 로버트 마틴이라는 분께서 제시한 원칙 중 하나 원칙이고요. 굉장히 이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해서 그분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DIP가 뭔지 살펴볼게요. DIP는 한마디로 말하면 Depend upon abstractions, not concretions,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추상화된 개념에 의존을 해야지 구체적인 구체물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또 다음 장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장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코드에서 바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간단한 코드 샘플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당장 동작하는 코드는 아니고 샘플용으로만 만든 코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이 엔티티에 유저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고 그리고 유저를 가져오고 하는 수정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유저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단지 유저를 단순하게 조회하는 find one이라는 메소드만 있고 이제 이 안도 사실은 원래는 DB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유저에서 김철수라는 사람을 리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리포지토리 클래스를 유저 서비스에 사용합니다. 유저 서비스는 유저 리포지토리를 이제 꼭 필요로 하는 존재고 이제 이 생성자에서 유저 리포지토리를 직접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서비스의 이 업데이트 유저 인퍼라는 메소드에서 유저 리포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죠. 실무 코드는 훨씬 더 당연히 복잡하겠죠. 유저 리포지토리에 있는 find on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유저를 가져와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유저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코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유저 리포지토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나중에 유저 리포지토리의 생성자에서 예를 들어 지금 생성자가에서 따로 인자가 필요하지 않아서 빈 생성자가 자동으로 있는 상태지만 예를 들어 네, 나중에 생성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뭔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생성자가 인자로 새롭게 필요해진다면 어떤 그냥 파람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진다면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리포지터리 변화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 서비스에서도 일부 코드 수정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find one이라는 메소드 명을 이렇게 기재를 해 두었는데 나중에 find라고만 바꾼다거나 find one user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여기서도 빨간 줄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정을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수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한쪽 이 유저 서비스에서 의존하고 있는 코드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전혀 다른 레이어에 있는 유저 서비스도 고쳐줘야 한다는 거는 이 코드가 유저 보수하기 그렇게 좋지 않고
나중에 테스트에 활용하기도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유저 서비스가 유저 리포지토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유저 리포지토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DIP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게 DIP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지금은 유저 레포지토리가 그냥 하나의 클래스일 뿐이죠. 이제 이 앞에 지금 보통 i를 붙여서 뭐 이렇게 명명을 하는 네이밍 규칙을 운영하는 팀이나 개인도 있으실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인터페이스라고 이미 우리가 명명 기재를 하는데 굳이 또 i를 붙이는 건 약간 옛날 방식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유저 레포지토리라고만 하고, 제가 구현체를 만들 때 그 구현체 구체 기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쓰거나, 뭐 유저 레포지토리 MySQL 이런 식으로, 또는 유저 레포지토리 몽고DB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MySQL 유저 레포지토리, 몽고DB 유저 레포지토리 이렇게 쓰는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뭐 이건 네이밍 규칙은 사실 뭐 개발자의 자유니까 이건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저 서비스가 제시하는 유저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에 어떤 규칙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구현하는 구현체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 유저 서비스가 원래는 이 장표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유저 레포지토리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실질적으로 유저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 구현한 클래스들이 인터페이스를 거꾸로 의존하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유저 레포지토리도 사실상 개발할 때 이제 유저 서비스가 있는 디렉토리에 함께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걸 통째로 이 유저 레포지토리까지를 유저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엔 유저 서비스가 유저 레포지토리 클래스 직접적으로 의존했던 걸, 그러니까 구체 클래스였죠. 이때는 유저 레포지토리가 구체 클래스였고, 이제 지금은 이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구체 클래스가 되겠죠. 이 구체 클래스들이 오히려 유저 서비스에 의존을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유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저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런 구체 클래스들은 이런 스펙을 구현해야 돼 라는 걸 내세우는 방식으로 일종의 어떤 코드 주도권 전환, 사고의 전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유저 서비스, 그 유저 서비스가 다른 엔티티가 사실 해당 비즈니스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는 이 유저 레포지토리는 그냥 그 스펙을 잘 구현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저를 뭐 저장하고 수정하는 메소드들을 각각 그냥 구체 기술로 잘 구현만 해주면 된다는 게 거지, 어떻게 구현할지는 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MySQL이라는 기술로 구현을 하든, 뭐 몽고DB로 하든, 뭐 설사 REST API를 써서 다른 아예 곳에 뭐 통신을 해서 보내서 뭐 저장을 하거나 가져오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게 DIP 원칙이 지향하는 코드의 어떤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지, 구체 기술은 알아서 따라 붙어라 라는 어떤 철학의 전환인 거고요. 그럼 이걸 한번 제가 적용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해보면 이제 유저 repository.ts가 이제 원래는 이제 얘 자체가 구체 클래스였는데, 얘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 바꾸고, 네. 이제 이름도 다시 원래대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구체적인 구현은 안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find one이라는 걸 구현해야 한다, 이걸 나타내는 인터페이스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user.repository.mysql.ts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네이밍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여러 명명법을 생각해 본 다음에 좀 선호해가지고, 자 그럼 얘는
단지 유저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겠죠. 네, 여기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 픽스가 보이시죠? 해보면 임플레멘트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에러가 뜨지 말라고 자동으로 VS 코드가 채워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전에 실제로 제가 간단한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는 DB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야 할 거고, 네, 이렇게 구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저 레포지토리는 이제 구체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가 된 거고, 얘를 구현하는 MySQL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구체 기술을 사용해서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어떤 구현체가 있고, 나중에 이게 몽고디비가 될 수도 있겠죠. 똑같이 이제 얘를 복사했어요. 방금 파일을. 이제는 이름을 몽고디비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도 몽고디비의 기술에 맞는 코드들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저 서비스도 고쳐볼게요. 그러면 이 유저 레포지토리는 이전과 다르게 얘가 원래는 구체 클래스로서 타입을 의미했지만 이제 인터페이스로서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번엔 제가 몽고디비나 MySQL 중 하나 골라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MySQL을 사용한다고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죄송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오히려 실수하게 잘한 것 같네요. 이제 인터페이스는 레포지토리 디렉토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서비스 내에 있어야 되고, 바로 넣기보다는 이렇게 따로 인터페이스라고 만들어 볼게요. 디렉토리를.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이 서비스 관련 디렉토리에서 유저 레포지토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선 경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고, 얘가 이제 이 서비스 디렉토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주 서비스는 유저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체 클래스가 필요로 하는 클래스인데, 그 스펙은 여기에 적혀 있고, 얘를 레포지토리의 이 구체 기술들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DIP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네. 자, 신기하죠? 근데 이름을 조금 오히려 어색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네이밍을 다시 좀 바꿔볼게요. MySQL 앞으로 해야 좀 더 보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앞에 써주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 문제가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장표에서 설명할게요. 자, 방금 제가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이 구조를 만들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이 구조를 적용했던 이유가 유저 서비스가 구체 클래스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의존관계도 역전시켰는데, 여전히 DIP에서 말했던 이 Depends on Concurrentions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Still bad라고 제가 적어놨던 이 부분. 그러니까 원래 유저 레포지토리가 구체 클래스였다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바뀌었고, 이제 그 인터페이스 구현한 구체 클래스들을 이제 정의하는 식으로 잘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용하려는 구체 클래스를 생성해야 되는 책임은 유저 서비스에 남아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셨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친구는 구체 기술을 구현하는 클래스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생성자를 직접 호출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유저 레포지토리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팀에서 이제 우리 몽고디비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몽고디비 유저 레포지토리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유저 서비스는 그냥 나는
그게 뭐 MySQL이든 몽고DB든 뭐 설사 심지어 REST API든 상관없고 그냥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면 구체 클래스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100%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이 안 오죠. 코드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라고 막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바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DI인 거예요. 디펜던시 인젝션인 거죠. 이 디펜던시는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클래스가 필요로 하는 하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아니죠. 정확히는 어떤 객체가 필요로 하는 하위 객체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DI를 직접 적용하진 않을 건데 왜냐면 간단한 코드 샘플이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DI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네. 참고로 이게 타입스크립트 문법인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private read only usable repository인데 여기서 대입해주는 코드가 지금 없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지금 대입이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옆길로 세자면 이제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파라미터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에 이런 퍼블릭 여기에 퍼블릭이나 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리드 올리라고 이제 그 파라미터 인자 앞에 붙여주면 이제 별도로 그 이제 필드를 이제 정의하고 그 필드에 이 인자들의 값을 대입하는 그런 로직을 작성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파라미터 프로퍼티스 이 신텍스가 실무상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신텍스라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괜히 혼동이 있을까봐 타입스크립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드에서 간단하게 적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제가 DI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자동 주입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유저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구현 클래스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유저 레포지토리 MySQL이나 뭐 유저 레포지토리 몽고DB처럼 이때 그거를 그 DI 기능을 제공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는 이 인터페이스가 주어지면 이 구체 클래스의 객체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까 MySQL 유저 레포지토리 해줬었잖아요.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정말 인터페이스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DI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형 클래스로 이제 MySQL 몽고DB를 바꿀래 라고 했을 때 DI 설정에서 변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DI를 설정해주는 코드만 바꾸면 되는 거지 유저 서비스를 변경할 필요는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곳에서 유저 리포지토리를 뭐 유저 서비스 클래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혀 건드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I의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 주입해주는 방식도 있고 뭐 필드에 바로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방식도 있고 뭐 세터 방식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개념 설명을 할 때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DIP와 DI 차이에 집중하는 그 둘이 어떤 개념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집중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거기 DIP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테스트 유지 보수하기 편한 객체 지향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준수한 원칙 중 하나고 이 DIP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추상화된 개념 그러니까 일종의 스펙을 나타내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도입을 해도 여전히 상위 클래스가 본인의 의존성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하위 객체를 생성하는 책임은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DIP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DI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요구하는 DI 설정을 그대로 코드로 작성을 외부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위 클래스는 드디어
오로지 인터페이스만 의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완벽한 DIP 준수가 가능해져서 정말 우리가 원했던 이해하기 쉽고 테스트 유지 보수하기 편한 객체지향 코드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DIP를 100% 달성하기 위한 정점의 역할을 DI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